탈시설 정책이 음. 들어오고 나서 음. 입소를 하려면 음. 입소를 전에는 시설에서 네. 입소를 하겠습니다 하고 입소 면접을 개인적으로 봤죠. 사 시설에서 권한이 있었구만. 네. 시설의 권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음. 행정관청으로 가죠. 행정관청으로. 네. 옛날 주민센터 네 네. 행정복지센터로 가죠. 가서 어. 거기에서 신청을 하죠. 거기에서 시설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네네. 네. 이제 그런 네. 면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 가불관계가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보다 오히려 예전이 그건 좀 심했어요. 예전에는 네. 시설이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로 가게 되면 네. 거기서 인제 내가 우리 자녀가 입소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점수를 거기로 매겨요. 점수를 누가 매겨요? 네. 어. 이제 보통 장애 등급 매길 때처럼 네네네. 매뉴얼이 있어요. 음. 매뉴얼이 있어서 네. 그거를 통해서 평가를 하죠. 평가를 어. 해서 이 네. 사람이 예를 들어 네. 똑같은 장애인이 계신데 네. 좀 더 노령화되신 분이 계시면 그럴 그분이 수 점수를 있겠죠. 더 받으시겠죠. 네. 그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네. 있는 사람에서는 없는 사람이 분이 높이 가시겠죠. 그러겠죠. 경제적 능력에서는 이제 돈이 있으신 분과 아예 없으신 분이 계시면 없으신 분이 올라가시겠죠. 그리고 장애 정도에서도 장애 정도에서 더 심하신 분이 점수를 더 많이 받으시겠죠. 네네. 이렇게 해서 점수가 70점 이상이신 분이 음. 들어가실 수 있는데 네. 점수가 아주 높으시면은 우선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그 전국에 빈자리가 아예 없진 않으니까. 그거를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네. 점수를 매겨서 네. 그다음에 산하에 있는 네. 이런 단기든 장기든 시설에다가 네. 의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원장님이 직접 만나는 건 이용자의 부모님이나 이용자 당사자가 아니라 행정관청 사람들을 먼저 아직까지는 저희가 중간 단계예요. 이게 요렇게 하겠습니다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관에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도 하시고 네. 부모님이 직접 연락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입소 면접을 아직은 저희는 보고 있는데 양쪽 유형별 다. 거주 시설은 아예 관청에서 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저희는 아직 중간 단계예요. 저희는 아직 중간 단계여서 네. 실제로 최근에 또 의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관에서 이제 갑자기 부모님이 유고되셔서 네네네.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보육원하고 시스템이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육원들은 사실은 관에서 그냥 받으라 그러면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볼멘 소리가 있었거든요. 비슷해지겠네요. 좀.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왜냐면은 그래서 시설은 더 중증화될 거다라고 종사자들이나 원장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은 네. 지금 시설도 제가 경주에서 만났던 그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경주에 시설이 4개가 있는데 네. 4개 중에서 2군데는 너무 경하신 분만 걸러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동안. 그래서 이제 자립생활 탈시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식구들은 거의 대부분 나가 살아야 될 거라고. 탈시설할 것이다. 네. 그 원장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대전에 있는 시설들도 저희 단기 안에서도 정말 시설들마다 각각의 상황들이 다르고 장애 정도가 다르고 어떤 데는 뇌병변, 어떤 데는 발달 장애 중에서도 자폐, 어떤 데는 지적 장애 중심으로 그다음에 성인 중심인 데도 있고 아예 아동 중심인 데도 있고 청소년 중심인 데도 있거든요. 20개 시설이 이렇게 각각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설들이 이렇게 더 중증화되고 다 평준화되지 않을까. 장애 정도에 있어서는 그냥 중증으로 평준화되지 않을까. 탈시설화 되면. 안 그래도 그 인력난 우리 구인난이 심한데 구인난은 정말 심합니다. 근데 더 중증 저기들 받아야 된다 그러면 더 안 오겠네 이제. 큰일 났네 이게.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케어 서비스가 나눠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게 전문성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러니까 요양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연령대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다 젊은 사람도 직접 케어 서비스 하면서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방콕에 갔더니 그 서비스 아파트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호텔 같아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아파트인데 호텔처럼 청소도 해주고 뭐 세탁도 해주고 해주는데 그거는 내가 원할 때 부르면 해줘요.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 시설이 가야 되는 방향이 저는 이 서비스 아파트처럼 사회적 주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립지원주택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 안에서 살고 그렇죠. 네. 내 삶을 살고 음. 사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음. 불러서 받을 수 음. 있는 부분인데 음. 그래서 장애인 거주 시설이 앞으로 시설 탈시설이니까 문 닫아가 아니고 조금 더 소그룹화되고 전문성 있어지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획득할 수 있으면 저 청년주택 그것도 생각나네요. 네. 정책적으로 청년주택 만드는 데들도 커뮤니티룸도 있고 네. 세탁시설도 있고 네. 그 말씀하셨던 사회주택 네. 예, 그처럼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장애인 비장애인 떠나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거주의 방향이 네, 그런 것 방향이고 독거 노인들도 네. 훨씬 더 많아지고 독거 1인 가구의 비율이 지금 40 몇 그러니까요. 퍼센트 이렇게 나가는데 네. 월등히 앞선 지가 한참 됐으니까. 네, 훨씬 그러면은 46% 그렇게 했던 것 네, 같아요. 46%로 그렇게 봤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사회적 주택이 네, 다양성을 갖고 네. 하고 거기에 사회복지 영역이 투입이 된다면 좋은 방향이 될 거고 그리고 거주 시설도 지금 이제 건물들 많잖아요. 이거 닫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커뮤니티 주택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또 원장님의 고민일 것 같은데 어쨌든 발표가 됐어요. 네. 3년 시범 사업 한다 그랬고 네. 2040년까지인가가 완전히 다 시켜버리겠다 이제. 뭐를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있으세요? 시설에서는? 단기 거주 시설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 그냥 저희 시설에서는 탈시설 로드맵이 딱 발표되고 나서 부모님들이 불안감이 좀 크셨어요. 그래서 자립생활센터하고 같이 연합해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에서 슬기로운 자립생활이라고 해서 자립생활 로드맵을 설명 듣고 또 자립생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가깝게 이용해야 되는 기관이 자립생활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IL 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데인지 그동안 부모님들은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나 공동생활가정 같이 이제 그 정도의 이용 기관들을 이용하셨고 조금 넓게 가실 땐 장애인 복지관 정도 이용하셨는데 우리 근처에 집 근처에 자립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IL 센터가 있다. 그리고 거기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다 하고 소개하는 네, 그런 교육 활동을 좀 네, 하셨고 하셨는데 해봤는데 부모님들이 걱정이 조금 커지셔서 오히려 그러니까 로드맵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신 거는 좋으셨대요. 그래서 40년이니까 2041년이니까 약간 아이 그래 우리 애가 아직 좀 준비할 아직 시간이 있겠지. 준비할 시간이 있겠지 하는 마음을 조금 얻으셨다고 하셨고 이제 자립생활센터나 이런 기관들에 대한 소개들 받으셨을 때 유용하네 하지만 가까이 온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떠냐고요. 근데 이제 그 너무 잘하시는 시대니까 알겠는데 기관이 없어진 거는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그냥 저희는 기관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단기적인 거주 시설에서 진짜 단기 보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지금처럼 직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단기가 유지가 된다면 또 다른 일들은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가진 가장 고유의 좋은 영역들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안 불안한데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불안감이 많았잖아요. 저의 불안감은 운영자의 불안감이 아니고 가족의 불안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운영자로서는 사람 우리가 긴급 지원으로 가도 괜찮고 또 혹시 없어져서 다른 이용 시설의 영역을 새로 개척해 나간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가족에 대한 입장으로서 어느 날 우리 부부가 없는데 우리 가족인 지적 장애를 가진 우리 가족이 혼자 생활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것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돈은 나라가 주겠죠. 수급권으로 나라가 주겠지만 보호할 사람이 없으면 그건 주겠지만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고 잘 사용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공공의견이나 이런 사회적 안전망 제도도 같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의뢰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런 거
말하기가 원장님들이 다 꺼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고 유튜브에 박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혹시 저희가 했다가 중간에 말씀이 좀 틀린 말을 했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 생각도 바뀌고 정책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마무리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불안해하고 계신 어머님들께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20년을 사회복지를 해보니까 사회복지는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점도 충분히 늘었지만 세상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 일에 어머님들이 불안해하시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만 계시는 것보다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 일에 마음을 쓰시면 우리 가족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도도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좋아지는 제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렇게 좋은 분도 계시니까 어머님들 너무 불안해하지만 마시고요.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 일에 관심 가져주시면 더 빠르게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이면서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얘기다 진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뭐 하고 지내는지 잘 지내는지 늘 궁금한데 전화 한번 하기가 어려우세요. 귀찮다고 할까봐. 원장님이나 이제 실무자들이 너무 내가 극성으로 보일까봐. 근데 이런 거 정보들이 저희 쪽에서 공개가 될 때는 편하게 하시죠. 저희 남편은 좀 더 가족의 입장이잖아요. 동생이니까. 그럼 저한테 매번 얘기를 해요. 너 전화 친절하게 받아야 된다. 왜냐? 그 엄마는 너한테 전화 한 번 하려면 10번은 수화기 들었다 놨다 했을 거야. 몇 번을 그것 때문에 이제 주로 장애인 가족 단체들에서는 탈시설에 아주 크게 반대하고 있고 차별철폐연대나 이런 데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제 양쪽에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가족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연달아서 이제 같이 이제 질문 드릴게. 시설이 그러면 장애인 가족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반대하고 이렇게 절대 사수하려고 하는지. 최근에 했던 인터뷰 내용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용하자면 저랑 인터뷰하신 분은 언니분이시면서 특수교사하셨어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생이 이곳에서 잘 지내주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일상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살 때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동생을 돌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분은 적정한 시설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20군데를 다니셨대요. 동생을 보낼 곳을 찾아서. 그런데 거주시설 환경이 열악한 곳도 너무 많이 만났고 시설의 마인드가 좋지 못한 곳도 너무 많이 만났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생활하는 환경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환경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시설에서 그 답을 얻으셨고 그래서 기관에서 잘 지내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분이 임용을 보셨고 그래서 특수교사로 지금 살고 있고 어머님도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실 수 있었고 왜냐면 이 동생이 학년기가 끝나고 집에만 있었으면 어린이집 운영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언니든 누구 하나가 이 사람의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설에서 잘 지내주기 때문에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고 자기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만족하고 또 자기도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특수교사로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교사로서 만나는 부모님들이 다 고민하신대요. 이 아이가 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때 괜찮습니다라고 사회는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좋은 시설들도 생기고 있으니까 이런 시설들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아주 뿌듯했거든요.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희 가족의 아픈 얘기를 좀 해보자면 시어머님이 안 계세요. 시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저희 신우를 할머님이 돌보시다가 할머니가 이제 장애인이라고 네, 하셨고. 발달 장애인이시고 할머님이 돌보시다가 할머님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서울의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아무도 가족 중에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 입소하게 됐는데 거기는 좋지 않은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인권 학대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 아픔들을 저희도 가족으로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시설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사실 물음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겐 좋은 곳일 수도 있고 앞서 말한 인터뷰하신 그분에게는 그리고 경험적으로 저희에게는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자체가 잘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런 나쁜 시설들이 없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도 시설이 많아지는 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당시에 저희 남편이 저희 여동생이 그런 이제 인권 침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데려오고 싶었는데 데려올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데려오면 가족 중에 누가 또 돌볼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2년 정도를 더 거기에 더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가족으로서 평생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좋은 시설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설이 이제 그런 의미네요. 가족한테는 장애인 당사자 외에 나머지 가족들의 삶을 영위까지라는 건 안 하고 그냥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다. 장치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탈시설도 똑같이 사회적 안정망이 충분히 확보되고 낮활동할 수 있고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장치들이 충분히 확보되면은 네,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든지 그리고 각각의 개별화의 특성들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뛰어넘게 되니까 그래서 탈시설은 정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해요. 근데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이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들 이슈가 이번 주에 되게 많이 되었죠. 사망 사건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 500만 원 그렇죠. 줘서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18, 19을. 네. 그래서 그 전에 경제적인 교육도 충분히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주할 수 있는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 주택도 준비시켜줘야 되고,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 있으면 나가서 충분히 살 텐데, 그런 안전망의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내보내는 거에 바쁘니까. 근데 심지어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인지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활용 정도가 부족하신 발달장애인 분들에게도 그냥 내보내는 게 과연 답일까 하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네. 가족에게는 어쨌든 나머지 가족들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 가족이 거주시설에서 좀 불합리하거나 아주 나쁜 대접을 받고 있어도 사실은 내 가족을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병원이나 이것처럼 맡겨놓은 상태라 그거를 내가 온전히 돌볼 그런 마음의 준비 또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데리고 올 수도 없고. 탈시설 로드맵 정책이 딱 발표된 그 해에 저희 부모님 모임에서 부모님들은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놀이도 닫아야 되나요? 그래서 단기는 해당 사항이 우선은 없고 이제 긴급보호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그 탈시설 로드맵 내용들을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어머님도 첫 번째 걱정이 그랬어요. 형제를 어떻게 결혼시키냐.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을 시키실 때 형제들의 결혼을 시키실 때 얘가 장애 형제가 있지만 시설에 잘 있어. 이렇게 설득이 돼서 결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설이 만약에 그러니까 탈시설을 어떤 분들은 아예 시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우리의 시집장가는 어떻게 보내지?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 문제를 하다 보면 꼭 보호자뿐만 아니라 형제 문제가 항상 같이 끄달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장애 형제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부담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고. 그럼요. 실제로 그렇게 자기 삶을 결정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결혼 안 하고 내 동생이나 오빠나 뭐 언니를 같이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네. 저희 이용자 가족 중에 형제분 중에 장애 자녀 때문에 파혼하신 분이 3분이나 계시고요. 결혼은 하셨지만 유전적인 질환이 아니라는 거를 확인서를 떼달라고 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네, 실제 사례예요. 그리고 2022년에 그리고 저희 남편도 연애를 잘 못했대요. 이유는 내 여동생이 지적장애고 결혼해서 언젠가는 같이 살아야 될 텐데 그 얘기를 꺼내기가 싫어서 연애를 잘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형제들한테 보면 다들. 그런 부담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최근에도 이제 어떤 어머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사여 갖고 온 가족이 모였는데 동생이 그동안 아무것도 안 도와줬대요. 장애 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도와줬는데 그날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다른 사촌 형제들한테 그랬대요. 장애 형제가 있는 내 부담감을 당신들이 아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좀 이제 먹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20대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는 거죠. 네. 그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재밌게가 안 되네요. 슬퍼지죠. 입소를 이제 희망하는 분들이 상담을 오실 텐데 지금도 이제 살짝 그런 건 비치긴 했는데 부모님들의 입장. 근데 뭐 걱정하는 것들이 뭐 주로 있거나 아니면 질문하는 것들이 주로 뭐를 질문 받으세요? 부모님들의 질문은 우선 얘가 여기서 오래 살 수 있냐? 저희는 단기 거주 시설이니까 앞에 간판에 단기자가 붙어 있으니까 오래 살 수 있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 그렇죠. 이제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으세요. 그리고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자고 누구랑 같이 방을 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뭘 먹느냐. 그리고 구성원들 이제 이미 생활하고 있는 친구의 장애 정도가 심한 거를 아무래도 꺼리시죠. 내 자녀의 장애 정도는 우선 차지해놓고 있는 식구들의 장애 정도가 심한 거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통합 어린이집이나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나 뭐 다닐 때도 가서 좀 뭘 배웠으면 하는 다들. 그래서 내 아이보다 내 자녀보다 훨씬 더 장애 정도가 강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조금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길을 가더라도 장애 정도가 심한 친구와 좀 경한 친구가 있으면 같이 손잡고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을 멋있어 하고 박수 쳐주시는 부모님보다 제가 얘를 챙겨야 하네. 지 한 몸도 챙기기 힘든 아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많으세요.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고민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거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의 생활을 보여드리고 또 매일 먹는 음식 매일 보여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밴드에 있는 것들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 정보가 어머님 매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 조금 안심하시는 편이시죠. 내가 내 자녀가 뭘 먹는지는 늘 궁금한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뭐 하고 지내는지 잘 지내는지 늘 궁금한데 전화 한번 하기가 어려우세요. 귀찮다고 할까봐. 원장님이나 이제 신부자들이 너무 내가 극성으로 보일까봐. 근데 이런 거 정보들이 저희 쪽에서 공개가 될 때는 편하게 하시죠. 저희 남편은 좀 더 가족의 입장이잖아요. 동생이니까. 그럼 저한테 매번 얘기를 해요. 너 전화 친절하게 받아야 된다. 왜냐? 그 엄마는 너한테 전화 한 번 하려면 10번은 수화기 들었다 놨다 했을 거야. 그러고 전화하는 거니까 너는 친절하게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남편을 만나고 나서 원래도 약간 열정이 넘치는 사회복지사였지만 남편을 만나고 가족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이 오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설은 작아져야 되고 내가 부딪히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 작아져야 되고 그래서 공동생활가정 같은 시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아지는 대신에 하드웨어는 좀 더 좋아져서
최소 2에 하나 방 정도 쓰는 구조. 옛날 시설들 진짜 저는 20년 전 일해봤잖아요. 20년 전 일할 때는 막 8명씩 방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주 시설들 뭐 자녀 보내기가 싫으셨던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2명 정도 같이 방 쓰면 괜찮고 할 수 있으면 저는 1인 1실 쓰는 시스템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이제 그룹홈. 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피상적으로 그냥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그룹홈이 있고 그룹홈은 4명이 거주하고 네. 그거보다 조금 큰 게 단기 거주 시설이고 네. 조금 더 큰 게 이제 장기 거주 시설이구나. 유형별 거주시설. 유형별 거주 시설이구나. 네.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다만 아실 것 같은데 사실 그룹홈은 네. 굉장히 힘들잖아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룹홈의 이직률도 엄청나고 네. 구인난도 엄청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룹홈이 어려운 점이 종사자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종사자 한 명이 그러면 24시간 같이 생활하세요? 네. 24시간 일주일을 다? 그룹홈 종류 따라 달라요. 어떤 그룹홈은 이제 낮 시간대 직업조화를 전원이 다 나가야 돼 해서 직업조화를 다 보내시는 그룹홈이 있으세요. 그럼 종사자가 낮에 쉬세요. 네. 그런데 저희 그룹홈, 저희가 운영하는 그룹홈은 낮에 직업조화를 갔다가 이제 반나절밖에 안 하세요. 그리고 오세요. 오시면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케어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녁 시간이 원래 그룹홈의 이제 시간인 거죠. 주된 서비스. 네, 주된 서비스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저녁하고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지원 나가야 되죠. 세탁 나가야 되죠. 청소 나가야 되죠.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해야 되죠. 진행해야 되죠. 그리고 회계행정 서류는 그대로 나가는데 그거를 다 한 사람이 해야 된다니까 충분하고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죠. 이제 장애 정도가 단기 거주 시설이나 유형별 거주 시설보다는 조금 경하신 분들이 계신 곳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낮에 이제 직업재활 활동을 가시죠. 그런데 대전시나 아니면은 전국적으로 보면 중증화가 되고 있어요. 중증화가 되고 있어요. 네, 이유는 이건 되게 큰 이슈인데 왜냐하면 노령이 되시는 거예요. 원래 그냥 계셨던 분들이 서울시에 그룹홈이 생긴 지 25년 정도 됐는데 그 25년 사이에 노령화가 진행이 된 거죠. 그때 20살에 들어왔을 때 45살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30살, 40살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환갑이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45세 이후에 질환으로 이제 노인 시설로 가는 거네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이분이 여기서 계속 살으셨는데 이제 와서 생활을 옮긴다는 건 어렵죠. 네, 이 문제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시설을 들어갈 수 없으니 유형별 거주시설 문 두들겼는데 어렵고 그럼 이제 단기 거주시설 문 두들겨보고 단기 거주시설 어려워 공동생활가정이라도 빈자리만 있으면 들어가게 해주세요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운영하시거나 지원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원래 공동생활가정의 이제 취지에 맞는 당사자의 장애 정도보다 훨씬 중하신 분들을 케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안 들어있는 왜 거기 그 종사자가 한 명이었냐면 낮에는 활동 나간다고 생각하고 저녁에만 돌본다는 기준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증원이 되는 거고 올해 증원이 돼요? 올해 지침으로는 증원이 됐고요. 이제 증원 반영은 내년부터 되는 거죠. 내년부터 다행이네요. 증원이 돼서 이제 1명에서 2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증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는 더 소규모의 거주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으로 잠깐 돌아가자면 그래서 공동생활가정은 어떤 곳이냐? 지역사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집인 아파트나 빌라 또는 그냥 주택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간판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공동생활가정이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 안에서 4명과 1명의 복지사가 생활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촉탁이나 이런 간호사 뭐 이런 부분들이 안 계세요. 왜?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 이용하고 미용봉사 안 받죠. 왜? 지역사회에 있는 미용실 이용하고 슈퍼 가고 그다음에 식단 같은 경우에도 유연성이 좀 있죠. 그렇죠. 네, 거주시설은 급식 단체 급식의 영양 그 패널에 맞춰서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오늘 짜장면 먹고 싶어? 그래? 땡땡씨가 짜장면 쏜대. 우리 같이 먹을까? 그러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보다 집에 가까운. 그런 거죠. 그래서 저의 탈시설은 사실은 그룹홈인 것 같아요.
저해탈 시설은. 그러니까 훨씬 더 경하신 분들이 자기의 삶을 살더라도 언젠간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돌아올 곳이 그룹홈화 됐으면 좋겠다. 그룹홈이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곳이기도 하고 자기 삶을 살다가 언젠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우리도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나가 살고 그렇죠. 또 때 돼서 같이 살기도 하잖아요. 네, 네. 환경에 따라서. 네. 그게 발달장애인이라고 특별하게 너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시설 꼭 가야 돼. 이것도 아니고 너는 장애가 있으니까 꼭 거주시설에 살아야 돼.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의 삶의 자유를 충분히 주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가 있고 그래서 그 거주시설 안에서 생활을 또 하고 보호받고 그러면 선택할 좋겠다. 수 있는 여건이 많아지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맥락하고는 비슷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그룹홈은 그 사회복지사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열악할 수도 있다. 열악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충분한 서비스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려워하세요. 알고 접근하셔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룹홈에 살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밤에 위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요. 응급실을 가거나 이렇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나머지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나 네. 돌볼 그래서 사람 없이. 원래 그룹홈의 취지는 이제 경한 수준의 발달장애인 분들이 생활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시설이 적고 또 중증의 장애인도 그룹홈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룹홈 속에서도 중증이 있는 그룹홈이 있고요. 제가 작년에 대전시에 있는 한 그룹홈을 만났는데 거기는 노인만 계세요. 장애인이신데 입소하실 때 나이도 거의 60 근처에 입소를 하셔서 이제 생애 마지막 시간을 지원하는 걸 사명으로 여기시더라고요. 그 원장님은. 그런 노인시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항상 장애인 생각했을 때 드는 그 이미지 20대부터 그렇죠. 40대 사이에 있는 이미지만 생각하는데 그 전 세대는 교육으로 교육부에서 커버한다고 치지만 후세대는 45세 이후에 장애인 발달장애인의 노화 문제가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거를 또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아까 다양화 얘기했잖아요. 네. 그분은 그렇게 하시니까 받으실 때 노인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때 그런 지원들을 하실 때 노인에 맞는 지원들을 하시는 거죠. 손동작 많이 아는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하시죠. 일종의 전문성이 더 생기는 거네요. 저는 기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특성들을 가져서 자신의 블루칩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2부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탈시설 정책 시행의 현상, 실제로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갈 곳이 아예 없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느끼는 탈시설 정책 시행이 이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로드맵 발표 이후에 아까 일부에서 살짝 얘기해 주신 건 갈 곳이 더 없어졌다. 네, 우선 자연 감소 정책 때문에 들어갈 곳이 적고요. 유형별 거주 시설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0인 시설에 주는 인력과 30인 시설에 주는 인력의 차이가 크대요. 그러니까 30인 시설이 인력이 적고 일이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작아지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구조인 거죠.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은 효과성 있고 자율성 있고 좋다 그러면 공동생활 가정에 인력 많이 주고 그럼 공동생활 가정 많이 생기겠죠.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력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30명일 때 24명의 종사자를 줘요. 그러면은 장애인 30명일 때 30명일 때 24명을 줘요. 거의 그럼 뭐 1대1 거의 가깝게. 그런데 15명의 장애인이에요. 단기 거주 시설로 내려오면 15명 장애인일 때 8명이 그럼 거의 1대1이라고 하면 아까 한 15명이면 그러니까 12명이나 12명은 줘야 되는 그 정도는 거죠. 줘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침상 8명을 주는 거죠. 거의 반으로 확 줄어버리는. 네, 8명이죠. 그럼 어렵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4명의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4분의 1이니까 둘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8의 4분의 1이니까. 그런데 한 명을 주고 있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시설을 줄이는 걸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그 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 들으시면서 백인 시설을 3개로 나누고 뭐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했을 때 저 무식한 놈이 무식한 말 한다고.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거주 시설 가서 네. 물어봤어요. 네. 아니 이렇게 땅이 넓은데 네, 저기다 하나 그러니까요. 짓고 여기다 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건물 짓는 게 쉬운 그래, 일이냐 그래.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의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봤을 때도 대규모 시설에서는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조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권, 아까 말씀하신 뭐 다양성, 개인별 지원 다 안 되지. 구조화 시스템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단체 생활이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타시설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거나 이건 좀 아니라는 거니까. 그게 어렵죠. 이걸 하면서 조금씩 불합리한 점들도 있고 양쪽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간 단계. 중간이었어요. 보안이 문제예요. 제가 중간 단계를 보고 온 적이 있어요. 광주에서는 엠마우스에서 유명하죠, 그래도. 그룹홈들을 운영을 하다가 그룹홈이 이렇게 지원책이 적으니까 네. 그룹홈을 유형별 시설화했어요. 어떻게 했냐? 아파트 2단지가 있어요. 2단지에 7개의 집을 산 거예요. 2단지에다가. 네, 그러니까 단지는 붙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한 14개 동 사이에 7개 정도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있어요. 그중에 6개는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1개는 시설동인 거예요. 원장님이 사무 보고 직원도 사무 보고 해야 또 손님 오시면 손님 맞이도 해야 되고 하는 사무동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7개의 집에 아파트 2단지 안에서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동생활 가정으로 개인의 삶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운영을 하지만 거주시설에 지원되는 인력 지원은 그대로 받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요런 시설이 부산에도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도 운영을 하는 걸 보면서 괜찮다. 그리고 경주에도 무슨 사택을 이용해서 그걸 하려고 준비하시던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을 어제 만나 뵀는데 못 하시게 됐대요. 왜냐? 이 탈시설 정책 때문에 더 이상 신규나 이전이나 뭐 새로운 걸 다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탈시설 정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뭘 못하게 한다에 있습니다. 일단은 꼼짝마 있는 상황에서 내비둬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기차기 갈 거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정책을 세워서 그 방향으로 가자 해야 되는데 정책이 오늘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단체 와갖고 막 얘기하면 또 흔들리고 그렇죠. 이쪽에서 얘기해가지고 얘기하면 또 흔들리고 하니까 방향성이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사실은 생존권이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로 소복 입고 나가서 생존권에 투쟁을 하니까 저 같아도 현장 담당자는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머님들 소복 입고 투쟁하셨는데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잖아요. 다 맞는 말이고요. 어느 날 문을 닫는데 그래서 우리 애는 세상에 나와서 살아야 된대. 그런데 아무 준비 안 돼 있고 그래 준비해서 나와서 산다고 해도 내가 지금처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해서는 물음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설을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당사자 인권을 지켜주는 거냐 아니다 부모 인권 지켜주자고 하는 그렇죠, 일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발달장애 측하고 특히 지체장애인 측하고 장애계에서도 그 장애 유형에 따라서 대립하는 모양으로 가기도 하고. 그럼요. 네. 아니면 부모, 그러니까 보호자와 당사자가 또 대립하는 모양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지금 탈시설 시범 사업은 10개 시도해서 하고 있다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마치 자립생활 체험 홈처럼 자립지원주택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확보하는 게 제일 첫 번째는 중요하고 독립생활을 가능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인데 일단은 집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지원주택이 적기도 하지만 지원주택 자체도 너무 어려운 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주택 하고 있는 데를 실제로 가서 봤는데 그 한 건물에 일반인들이 살고 밑에 1층에 2개 실만 지원주택을 쓰는 건물이었는데 한
데서는 나가버리셨어요. 이용자가 못 살겠다고 다시 시설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분만 살고 계셨는데 그래서 만나 뵙고 이제 이야기들 이렇게 듣고 하는데 그분을 지원하고 계시는 지원주택 관리동에 계신 분은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일이 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렇죠. 네, 생활 전반을 다 해야 되니까. 네. 아 이게 내가 지금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떤 일들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충분한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노하우 전수도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그분이 상동행동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각에 자극이 있어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길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탈시설이 더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활동 지원 체계로 가야 되고 또 이렇게 자립생활 체계로 갈 텐데 갔을 때 우리의 발달 장애인들이 특별히 자폐성 장애인들이 감각 통학에 어려움을 느끼고 행동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살아갈 세상이 걱정이 되는 거죠. 네. 하드웨어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지원 체계 안에 그 지원할 사람들의 마인드, 전문 기술 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발달 장애인들. 근데 그 고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거기까지.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지원주택을 늘려라 확대해라라고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못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인프라가 없어서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생활할 때 뭘 할지 어떻게 지낼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누가 도와줄지 요 지원 체계가 먼저 구축되지 않으면 아니면 적어도 같이 구축되지 않으면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집에 대한 이야기들 하기 전에 이런 영역을 서비스 영역을 이제 정확하게 구분짓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이 다들 거대한 그런 거 이제 저기서 뭐 고질라가 온다, 킹콩이 온다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보기도 전에 도망가잖아요. 영화에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고질라가 뭔지 킹콩이 뭔지를 알기도 전에 도망부터 가는 거예요. 못했어 한 번도. 네, 탈시설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세상인데 보기도 전에 저희들은 다들 지레 겁먹고 있는 거죠. 왜냐? 막상 또 탈시설 되면 잘할 수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니까. 그런데 당사자가 그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드는 겁니다. 준비 안 됐을 때 혼란이 네. 당사자한테 일단 저기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회도 똑같아요. 그 한 분이 다시 시설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위에 8가구가 살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했대요. 같이 살기가 네, 같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왜 어려웠을까? 그분들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들도 네,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 당사자나 가족에 대한 탈시설이 어떤 의미인지는 많이 나눠봤는데 이제 또 직접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이 종사자들 있잖아요. 시설의 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직장이기도 한데 대형 시설들이 30인 이하 시설로 막 줄이고 있으면 네. 자연히 거기에 일하던 종사자들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뭐 시설이 없어지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네, 실제로 있는 사례인데요. 서울시에서 한 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탈시설 정책해서 이제 공익법인에서 한 5년 정도 준비를 해서 탈시설해서 이용인들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고 거기는 그래도 좀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들도 받아서 다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기관에 대한 이제 이 다큐멘터리랑 이제 뉴스 전 관심이 좀 있어서 뉴스들을 찾아봤는데 시설은 문을 닫았는데 그 직원들은 그 법인 안에 있는 시설로 이직하신 분이 6명. 전체 몇 명이었는데요? 직원이 30몇 명 정도 됐던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30명 정도가 퇴직 상태였어요. 굉장히 많이 나가신 거네요. 그럼. 네, 그러니까 6명이 이직이 되셨는데 6명 이직되신 분들도 생활지도원이라고 부르는 가장 월급 작고 가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만 옆에 법인으로 옮겨가신, 그러니까 법인 안에서 다른 시설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봉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저희는 오래 일하면 월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호봉이 높으신 분이라든지 경력이 높으신 경력이 좀 있는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차가 크니까 이제 직장을 잃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이 조금 속상했었던 게 뭐냐면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 업무는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수기 해지하고 그렇죠. 뭔가 사용보험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는 일들은 이제 그것도 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둘이 월급 무보수로 있으시면서 그걸 마무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일을 많이 했어?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 그럼 그 전문성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탈시설화 정책으로 간다면 이분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도 이제 특별히 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도 이 탈시설의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잘 사실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을 하셔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행정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워질 텐데 그리고 개인 예산제 뭐 요즘 핫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바우처화 되든 현금이 되든 개인 예산제가 되면 영국의 사회복지 서비스처럼 사회복지 사무소들이 생기고 그걸 바우처하고 그 사람의 삶을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갈 텐데 그럴 때 행정력이 얼마만큼 갈 건지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는 얼마만큼 될 건지 또 그런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현재는 그런 고민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소위 비장애인 분들이나 장애인 가족이나 장애인 친척들이 바라보는 종사자, 사회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에 대한 아주 그 낮춰보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낮춰보지 않은 만큼 전문성을 가졌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인데 그러지 않은 것도 좀 짜증이 나고 저도 동료들이 그러니까 탈시설 정책이 들어오고 나서 입소를 하려면 입소를 전에는 시설에서 입소를 하겠습니다 하고 입소 면접을 개인적으로 봤죠. 시설에서 권한이 있었구만. 네, 시설에 권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행정관청으로 가죠. 행정관청으로. 네, 옛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가죠. 가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죠. 거기에서 시설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가불관계가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보다 오히려 예전이 그건 좀 심했어요. 예전에는 시설이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내가 우리 자녀가 입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누가 매겨요? 이제 보통 장애 등급 매길 때처럼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똑같은 장애인이 계신데 좀 더 노령화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이 점수를 더 받으시겠죠. 그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에서는 없는 분이 높이 가시겠죠. 경제적 능력에서는 이제 돈이 있으신 분과 아예 없으신 분이 계시면 없으신 분이 올라가시겠죠. 그리고 장애 정도에서도 장애 정도에서 더 심하신 분이 점수를 더 많이 받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점수가 70점 이상이신 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점수가 아주 높으시면은 우선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전국에 빈자리가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 그거를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점수를 매겨서 그 다음에 산하에 있는 이런 단기든 장기든 시설에다가 의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원장님이 직접 만나는 건 이용자의 부모님이나 이용자 당사자가 아니라 행정관청 사람들을 먼저 아직까지는 저희가 중간 단계예요. 이게 요렇게 하겠습니다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에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도 하시고 부모님이 직접 연락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입소 면접을 아직은 저희는 보고 있는데 유형별 거주시설은 아예 관청에서 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중간 단계예요. 저희는 아직 중간 단계여서 실제로 최근에 또 의뢰가 있었거든요. 관에서 이제 갑자기 부모님이 유고되셔서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보육원하고 시스템이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그래서
보육원들은 사실은 관에서 그냥 받으라 그러면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볼멘 소리가 있었거든요. 비슷해지겠네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아, 거죠. 왜냐면은 네. 그래서 시설은 더 중증화될 거다라고 종사자들이나 원장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은 네. 지금 시설도 제가 경주에서 만났던 그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경주에 시설이 4개가 있는데 네. 4개 중에서 2군데는 너무 경하신 분만 걸러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동안. 그동안. 그래서 이제 자립생활 탈시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식구들은 거의 대부분 나가 살아야 될 거라고. 탈시설 것이다. 네, 그 원장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대전에 있는 시설들도 저희 단기 안에서도 정말 시설들마다 각각의 상황들이 다르고 장애 정도가 다르고 어떤 데는 뇌병변, 어떤 데는 발달장애 중에서도 자폐, 어떤 데는 지적장애 중심으로 그다음에 성인 중심인 데도 있고 아예 아동 중심인 데도 있고 청소년 중심인 데도 있거든요. 이식기 시설이 이렇게 각각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설들이 이렇게 더 중증화되고 다 평준화되지 않을까. 장애 정도에 있어서는 그냥 중증으로 평준화되지 않을까. 탈시설화 되면. 안 그래도 그 인력난 우리 구인난이 심한데 구인난은 정말 심합니다. 네. 더 중증적이들 받아야 된다 그러면 더 안 오겠네 이제. 큰일 났네 이게.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케어 서비스가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게 전문성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러니까 요양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연령대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다 젊은 사람도 직접 케어 서비스 하면서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방콕에 갔더니 그 서비스 아파트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호텔 같아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아파트인데 호텔처럼 청소도 해주고 뭐 세탁도 해주고 해주는데 그거는 내가 원할 때 부르면 해줘요.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이 가야 되는 방향이 저는 이 서비스 아파트처럼 사회적 주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립지원주택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 안에서 살고 그렇죠. 내 삶을 살고 사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불러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앞으로 탈시설이니까 문 닫아가 아니고 조금 더 소그룹화되고 전문성 있어지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획득할 수 있으면 저 청년주택 그것도 생각나네요. 네. 정책적으로 청년주택 만드는 데들도 커뮤니티룸도 있고 세탁시설도 있고 그럼 말씀하셨던 사회주택 그처럼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장애인 비장애인 떠나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거주의 방향이 그런 방향이고 독거 노인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독거 1인 가구의 비율이 지금 40몇 퍼센트 이렇게 나가는데 월등히 앞선 지가 한참 됐으니까. 네, 월등. 그러면은 46%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46%로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사회적 주택이 다양성을 갖고 하고 거기에 사회복지 영역이 투입이 된다면 좋은 방향이 될 거고 그리고 거주시설도 지금 이제 건물들 많잖아요. 이거 닫으면 어떡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커뮤니티 주택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또 원장님의 고민일 것 같은데 어쨌든 발표가 됐어요. 3년 시범 사업 한다 그랬고 2040년까지인가가 완전히 다 시켜버리겠다 이제. 뭐를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있으세요? 시설에서는? 단기 거주시설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냥 저희 시설에서는 탈시설 로드맵이 딱 발표되고 나서 부모님들이 불안감이 좀 크셨어요. 그래서 자립생활센터하고 같이 연합해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에서 슬기로운 자립생활이라고 해서 자립생활 로드맵을 설명듣고 또 자립생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가깝게 이용해야 되는 기관이 자립생활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IL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데인지 그동안 부모님들은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나 공동생활가정 같이 이제 그 정도의 이용 기관들을 이용하셨고 조금 넓게 가실 땐 장애인 복지관 정도 이용하셨는데 우리 근처에 집 근처에 자립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IL센터가 있다. 그리고 거기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다 하고 소개하는 그런 교육 활동을 좀 하셨는데 해봤는데 부모님들이 걱정이 조금 커지셔서 오히려 그러니까
로드맵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신 거는 좋으셨대요. 그래서 40년이니까 2041년이니까 약간 그래 우리 애가 아직 좀 준비할 시간이 있겠지. 준비할 시간이 있겠지 하는 마음을 조금 얻으셨다고 하셨고 이제 자립생활센터나 이런 기관들에 대한 소개들 받으셨을 때 유용하네 하지만 가까이 온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떠냐고요. 근데 이제 너무 잘하시는 시니까 알겠는데 기관이 없어진 거는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그냥 저희는 기관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단기적인 거주 시설에서 진짜 단기 보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지금처럼 직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단기가 유지가 된다면 또 다른 일들은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가진 가장 고유의 좋은 영역들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안 불안한데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불안감이 많았잖아요. 저의 불안감은 운영자의 불안감이 아니고 가족의 불안감. 네, 그래서 운영자로서는 혈압무리가 긴급 지원으로 가도 괜찮고 또 혹시 없어져서 다른 이용 시설의 영역을 새로 개척해 나간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가족에 대한 입장으로서 어느 날 우리 부부가 없는데 우리 가족인 지적 장애를 가진 우리 가족이 혼자 생활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것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돈은 나라가 주겠죠. 수급권으로 나라가 주겠지만 보호할 사람이 없으면 그건 주겠지만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고 잘 사용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공공의견이나 이런 사회적 안전망 제도도 같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의뢰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런 거 말하기가 원장님들이 다 꺼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고 유튜브에 박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저희가 했다가 중간에 말씀이 좀 틀린 말을 했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 생각도 바뀌고 정책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마무리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불안해하고 계신 어머님들께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년을 사회복지를 해보니까 사회복지는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점도 충분히 늘었지만 세상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 일에 어머님들이 불안해하시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만 계시는 것보다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 일에 마음을 쓰시면 우리 가족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도도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좋아지는 제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렇게 좋은 분도 계시니까 어머님들 너무 불안해하지만 마시고요.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 일에 관심 가져주시면 더 빠르게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이면서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얘기다 진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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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느끼는 탈시설 정책 시행이 이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로드맵 발표 이후에 아까 일부에서 살짝 얘기해 주신 건 갈 곳이 더 없어졌다. 우선 자연 감소 정책 때문에 들어갈 곳이 적고요. 유형별 거주 시설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0인 시설에 주는 인력과 30인 시설에 주는 인력의 차이가 크대요. 그러니까 30인 시설이 인력이 적고 일이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설이 작아지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구조인 거죠.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효과성 있고 자율성 있고 좋다 그러면 공동생활 가정에 인력 많이 주고
그럼 공동생활가정 많이 생기겠죠. 네.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력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예를 들어 30명일 때 24명의 종사자를 줘요. 그러면은 장애인 30명일 때 네, 30명일 때 24명을 줘요. 거의 네. 그럼 뭐 1대1 거의 가깝게. 네, 그런데 15명의 장애인이에요. 단기거주 네. 시설로 내려오면 15명 장애인일 때 그럼 거의 8명이 1대1이라고 줘요. 하면 아까 한 15명이면 그러니까 12명이나 12명은 줘야 되는 그 정도는 거죠. 줘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침상 8명을 주는 거죠. 거의 반으로 확 줄어버리는. 네, 8명이죠. 그럼 어렵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네. 4명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분의 1이니까 둘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8의 4분의 1이니까. 그런데 한 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시설을 줄이는 걸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그 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 들으시면서 백인 시설을 3개로 나누고 뭐 네.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했을 때 저 무식한 놈이 무식한 말 한다고. 아니요, 저도 하신 그렇게 분들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주 수 시설 가서 있는데. 물어봤어요. 네. 아니 이렇게 땅이 넓은데 네, 저기다 하나 그러니까요. 짓고 여기다 짓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랬더니 네. 건물 짓는 게 쉬운 그래, 일이냐 그래.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의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봤을 네. 때도 대규모 시설에서는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네.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조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권 아까 말씀하신 뭐 다양성 개인별 지원 다 안 되지. 구조화 시스템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단체 생활이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타시설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거나 이건 좀 아니라는 거니까 그게 어렵죠. 이걸 하면서 조금씩 불합리한 점들도 있고 양쪽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간 단계 또 중간이었어요. 모아님이 좋아요. 제가 중간 단계를 보고 온 적이 있어요. 네. 광주에서는 엠마우스에서 유명하죠, 우리도. 그룹홈들을 운영을 하다가 네. 그룹홈이 이렇게 지원책이 적으니까 네. 그룹홈을 유형별 시설화했어요. 어떻게 했냐? 아파트 2단지가 있어요. 네. 2단지에 7개의 집을 산 거예요. 두 단지에다가. 네, 그러니까 단지는 붙어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한 14개 동 사이에 7개 정도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띄엄띄엄 있어요. 네. 그중에 6개는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1개는 시설동인 거예요. 원장님이 사무 보고 직원도 사무 보고 해야 또 네네. 손님 오시면 손님 맞이도 해야 되고 하는 사무동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7개의 집에 아파트 2단지 안에서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동생활가정으로 개인의 삶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운영을 하지만 거주시설에 지원되는 인력 지원은 그대로 받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요런 시설이 부산에도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도 운영을 하는 걸 보면서 괜찮다. 그리고 경주에도 무슨 사택을 이용해서 그걸 하려고 준비하시던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을 어제 만나 뵀는데 네. 못 하시게 됐대요. 왜냐 이 탈시설 정책 때문에 더 이상 신규나 이전이나 뭐 새로운 걸 받지 다 않으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탈시설 정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네. 뭘 못하게 한다 있습니다. 일단은 꼼짝마 있는 상황에서 내비둬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작게 갈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나라가 정책을 세워서 그 방향으로 가자 해야 되는데 정책이 오늘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 단체 와갖고 막 얘기하면 또 흔들리고 그렇죠. 또 이쪽에서 얘기해가지고 얘기하면 또 흔들리고 하니까 방향성이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사실은 생존권이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로 소복 입고 나가서 생존권에 투쟁을 하니까 저 같아도 현장 담당자는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머님들 네. 소복 입고 투쟁하셨는데 네.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잖아요. 다 어느- 맞는 말이고요. 어느 날 문을 닫는데 네. 그래서 우리 애는 세상에 나와서 살아야 된대. 그런데 아무 준비 안 돼 있고 그래 준비해서 나와서 산다고 해도 내가 지금처럼 믿고 맡길 수 있을까에서는 물음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설을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당사자 인권을 지켜주는 거냐 아니다 부모 인권 지켜주자고 하는 그렇죠, 일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검색을 좀 해보니까 지금 탈시설 시범 사업은 10개 시도에서 하고 있다는데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마치 자립생활 체험 홈처럼 자립지원 주택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확보하는 게 제일 첫 번째는 중요하고 독립생활을 가능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인데 일단은 집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지원주택이 적기도 하지만 지원주택 자체도
너무 어려운 게 대구시 같은 경우엔 지원주택 하고 있는 데를 실제로 가서 봤는데 네. 그 한 건물에 일반인들이 살고 네. 밑에 2개 층, 1층에 2개실만 지원주택을 쓰는 건물이었는데 네. 한 군데선 나가버리셨어요. 이용자가 못 살겠다고 다시 시설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분만 살고 계셨는데 그래서 만나 뵙고 이제 이야기들 이렇게 듣고 하는데 그분을 지원하고 계시는 지원주택 관리동에 계신 분은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일이 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렇죠. 네, 생활 전반을 다 해야 되니까. 네. 아 이게 내가 지금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떤 일들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충분한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노하우 전수도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그분이 상동행동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각에 자극이 있어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길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탈시설이 더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활동 지원 체계로 가야 되고 또 이렇게 자립생활 체계로 갈 텐데 갔을 때 우리의 발달 장애인들이 특별히 자폐성 장애인들이 감각 통학에 어려움을 느끼고 행동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살아갈 세상이 걱정이 되는 거죠. 네. 하드웨어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지원 체계 안에 그 지원할 사람들의 마인드, 전문 기술 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발달 장애인들. 근데 그 고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거기까지.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지원주택을 늘려라 확대해라라고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못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인프라가 없어서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생활할 때 뭘 할지 어떻게 지낼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누가 도와줄지 요 지원 체계가 먼저 구축되지 않으면 아니면 적어도 같이 구축되지 않으면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집에 대한 이야기들 하기 전에 이런 영역을 서비스 영역을 이제 정확하게 구분짓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이 다들 거대한 그런 거 이제 저기서 뭐 고질라가 온다, 킹콩이 온다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보기도 전에 도망가잖아요. 영화에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고질라가 뭔지 킹콩이 뭔지를 알기도 전에 도망부터 가는 거예요. 못했어 한 번도. 네, 탈시설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세상인데 보기도 전에 저희들은 다들 지레 겁먹고 있는 거죠. 왜냐? 막상 또 탈시설 되면 잘할 수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니까. 그런데 당사자가 그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드는 겁니다. 준비 안 됐을 때 혼란이 당사자한테 일단 저기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회도 똑같아요. 그 한 분이 다시 시설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위에 8가구인가 살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했대요. 같이 살기가 네, 같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왜 어려웠을까? 그분들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들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 당사자나 가족에 대한 탈시설이 어떤 의미인지는 많이 나눠봤는데 이제 또 직접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 종사자들 있잖아요. 시설의 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직장이기도 한데 대형 시설들이 30인 이하 시설로 막 줄이고 있으면 자연히 거기에 일하던 종사자들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시설이 없어지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네, 실제로 있는 사례인데요. 서울시에서 한 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탈시설 정책해서 이제 공익법인에서 한 5년 정도 준비를 해서 탈시설해서 이용인들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고 거기는 그래도 좀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들도 받아서 다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기관에 대한 이제 다큐멘터리랑 이제 뉴스 전 관심이 좀 있어서 뉴스들을 찾아봤는데 시설은 문을 닫았는데 그 직원들은 그 법인 안에 있는 시설로 이직하신 분이 6명. 전체 몇 명이었는데요?
직원이 30몇 명 정도 됐던 아이고.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30명 정도가 퇴직 상태였어요. 그 반대. 굉장히 많이 나가신 거네요. 그럼. 네, 그러니까 6명이 이직이 되셨는데 네. 6명이 이직되신 분들도 생활지도원이라고 부르는 가장 월급 작고 가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만 옆에 법인으로 옮겨가신, 그러니까 법인 안에서 다른 시설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봉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저희는 오래 일하면 월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호봉이 높으신 분이라든지 경력이 높으신 경력이 좀 있는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훨씬 더 좋으실 수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급여차가 크니까 이제 네. 직장을 잃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이 조금 네. 속상했었던 게 뭐냐면 네.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 업무는 남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정수기 해지하고 그렇죠. 뭔가 사용을 마무리를 뭐 이제 해야지. 마무리하고 하는 일들은 이제 그 그것도 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둘이 월급 무보수로 있으시면서 그걸 마무리를 다 짓고 정리를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또 우리 사회가 일을 많이 했어?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 그럼 그 전문성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탈시설화 정책으로 간다면 이분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도 이제 특별히 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도 이 탈시설의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잘 사실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을 하셔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행정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워질 텐데 네. 그리고 개인 예산제 뭐 요즘 핫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바우처화 되든 현금이 되든 개인 예산제가 되면 영국의 사회복지 서비스처럼 사회복지 사무소들이 생기고 그걸 바우처하고 그 사람의 삶을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갈 텐데 그럴 때 행정력이 얼마만큼 갈 건지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는 얼마만큼 될 건지 또 그런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현재는 그런 고민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